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층의 고급스러운 카페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 클래식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의 공기는 값비싼 원두 향과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서연은 등받이가 높은 벨벳 의자에 꼿꼿이 앉아 맞은편 남자의 말을 들으며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조건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맞선 상대인 김진철 씨는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를 하고 몸에 꽉 끼는 명품 셔츠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조건에 대한 확신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저는 이혼남이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서연이 이미 수십 번은 들었을 자신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읊었다. 김진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은 안 됩니다. 한 채는 우리 신혼집이고 다른 한 채는 제 남동생 장가갈 때 줄 집입니다. 그리고 그 따님, 그가 따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마치 입안에 더러운 것이라도 든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그 아이는 두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남의 자식 키우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딸 혜은이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빠라는 존재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모욕적인 조건들을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집안이 워낙 유복해서 서연 씨는 결혼 후에 제 딸아이만 잘 돌봐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예단비 5억은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김진철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선천적으로 뇌에 결함이 있다는 말씀은 어머니께서 안 해주시던가요? 김진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라고요? 제 딸을 버리라고요. 저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제 딸은 제가 키웁니다. 최저임금이나 받으면서 빌빌대는 주제에 감히 누굴 평가해요. 이 여자가 정말... 김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요란한 행동에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쏠렸다. 뻔뻔한 옆편내 같으니라고.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한 남자가 일어섰다. 권시혁.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JH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평범한 중견기업의 과장님 같았다. 비싸 보이지만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온 선자리에서 그는 맞은편 여자의 지루한 자기 자랑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옆 테이블의 대화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위독하신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했다. 그리고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들 시우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 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결혼이라는 절차가 급하게 필요했다. 김진철이 서연에게 손가락질하며 막말을 퍼붓자 지혁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김진철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회사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만하시죠. 김진철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귀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당신은 또 뭐야? 이만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진철은 무어라 더 소리치려다 지역의 눈빛에서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힘을 느끼고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역의 맞선 상대도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버렸다. 이제 그 공간에는 지역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실례했습니다. 지역이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방금 대화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서연은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요, 역시 결혼이 급한 사람입니다. 지혁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할머님의 건강이 위중하시고 제게는 엄마가 필요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두 아이를 공평하게 대하시겠다는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입니다. 만약 제가 재혼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든 제 아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지혁은 결심했다. 그렇다면 저와 결혼하시죠. 네, 오늘 당장 서연 씨에게도 저에게도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절박했다. 혜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 남자의 눈에는 김진철 같은 탐욕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절박함과 어떤 목적의식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오늘 오후 3시 강남구청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커피값을 계산한 뒤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아 불과 몇 시간 뒤면 생판 모르는 남자의 아내가 될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남구청의 혼인신고 접수처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사무적인 분위기만 감돌았다. 한서연과 권지혁은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의 빈칸을 채워나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걸 받으시오. 지혁이 검은색 무광의 심플한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넸다. 내 월급 카드요. 비밀번호는 뒷면에 적혀 있어. 생활비는 이걸로 쓰면 될 거요. 그는 이어서 스마트키도 내밀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인데 한남동에 있어. 꽤 넓으니 짐은 다 가져와도 될 거요. 그의 평범한 회사원 연기는 완벽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엄청난 부의 힌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카드를 선뜻 받지 못하고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제 돈은 제가 벌어서 부부 사이에 재정은 공유하는 게 맞소. 지혁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경이 우선이지. 아이들이라는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딸 혜은이를 떠올렸다. 작고 낡았지만 모녀의 온기로 가득했던 서연의 빌라.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내 살배기 딸 하은이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생기는 거야. 진짜야.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하은이한테 아주 좋은 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뒤에 주차된 차는 고급 세단이 아닌 평범한 흰색 배달용 승합차였다. 지역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 실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삿짐 센터 부르면 돈 아까우니 회사차 잠시 빌렸어. 지혁이 태연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가 참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한남 더힐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과 하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그들이 살던 빌라 전체보다도 넓었다. 이게 정말 회사 사택이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우리 회사가 복지가 좀 좋은 편이요. 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거실 한가운데서
블록 쌓기를 하던 작은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권시우, 지역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텅 빈 듯 공허했다. 호기심 많은 혜은이가 먼저 시우에게 아장아장 걸어갔다. 두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서는 순간 서연과 지혁 그리고 최 실장은 숨을 멈췄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동그랗고 까만 눈 오똑한 코 앙증맞은 입술까지.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두 아이. 성별만 다를 뿐 누가 봐도 쌍둥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기이하고도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우는 혜은이를 지나쳐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의 공허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희미한 그리움과 안도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시우는 손에 들고 있던 블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지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아들 시우는 낯선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런데 애엄마,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 지역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엄마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하은이는 질 수 없다는 듯 옆에 서 있는 키 큰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크고 맑은 눈을 깜빡이며 세상에서 가장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바. 두 어른은 얼어붙었고 두 아이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서로의 손을 잡았다. 시우는 혜은이를 이끌고 자신이 쌓던 블록 더미로 데려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장난감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의 첫 식사 시간은 어색함과 신비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침묵이 흘렀지만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웃었다. 늘 혼자 조용히 밥을 먹던 시우는 혜은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고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서연은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접시의 당근만 쏙쏙 골라내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기이한 우연의 일치였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지역은 계약을 지키려는 듯 서연에게 안방을 양보했다. 나는 서재에서 자겠소. 조련. 서연은 하은이를 새 방의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시우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는 지역의 기억 속에서는 처음으로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조용한 복도에 섰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상하고 따뜻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은 쌍둥이처럼 닮은 두 아이의 신비로운 이끌림 덕분이었다. 이 낯선 조합은 어쩌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르고 서연의 새로운 삶은 조용한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소아과 의원에서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일은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그녀의 자아를 되찾게 해주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다. 권지혁은 비록 무뚝뚝했지만 배려심 깊은 하우스메이트였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혜은이와 시우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쌍둥이처럼 서로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언니를 닮아 활발한 혜은이가 이끌면 그림자 같던 시우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시우는 서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제법 긴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위태롭지만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퇴근 후 식료품을 사기 위해 들른 압구정 현대백화점 식품관. 유기농 채소를 고르던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서연 아니니? 서연의 몸이 굳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목소리였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유채린이 서 있었다. 청수그룹 유 회장의 외동딸이자 5년 전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그녀의 옆에는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세상에 여기서 장을 다 보내 채린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5년 전에 쫓겨나서 시골 어디서 죽은 줄 알았더니 꼴을 보니 여전히 비참하게 사나 보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체리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서연은 지역의 비서인 최. 실장이 몰고 온 흰색 배달용 승합차에 막 올라탔다. 최 실장이 후진 기어를 넣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체린의 새빨간 BMW 스포츠카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며 승합차의 뒷범퍼를 긁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명백하게 의도된 사고가 일어났다. 체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야, 눈 없어 내 새 차 긁어놓고 어딜 가려고. 그녀는 고작 손톱만큼 긁힌 흠집을 가리키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연기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 당장 내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든가. 서연은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 옆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퇴근길에 그들을 데리러 온 권지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지만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는 침착하게 체린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잠시 진정하시죠. 그는 승합차의 블랙박스 카메라와 주차장의 CCTV를 차례로 가리켰다. 저희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차가 와서 부딪혔죠. 증거는 명백하군요. 그리고는 BMW의 흠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정도 흠집은 제 단골 공업소에 가면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충분하겠군요. 원하시면 제가 직접 지불해드리죠. 그의 논리 정연한 대응에 체리는 말문이 막혔다.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를까요? 보험 처리하면 아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기록될 텐데요. 보험료 할증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체리는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악담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차를 몰고 사라졌다. 돌아오는 승합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다. 지역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리고 어깨를 감싸는 재킷의 온기가 그녀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같은 시각 체린의 BMW 안. 그녀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약혼자 최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한서연 그년이 서울에 돌아왔어. 그리고 웬 놈팽이 같은 놈이 걔 편을 들었어. 체린이 악을 썼다. 이대로는 안 돼. 5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아서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자기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서연은 알지 못했다. 과거의 악몽이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하고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유채린의 복수심은 차갑고 끈질겼다. 그녀와 약혼자 최진우는 서연을 서울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무대는 바로 며칠 뒤에 열릴 청수그룹 유태일 회장의 칠순 잔치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일하는 소아과 의원으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 한 명이 찾아왔다. 그녀는 유태일 회장의 칠순잔치 초대장을 공손히 내밀었다. 초대장 안에는 체린이 직접 쓴 듯한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세호연아, 5년 전 일은 다 오해였어. 그 일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이번 파티에 와서 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본능은 함정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유태일 회장은 한때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분이었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서 이 악연을 끊어내고 싶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역에게 초대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가지 않는 게 좋겠어. 함정일 가능성이 높소. 알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는 제가 직접 마주해야 해요. 지역은 그녀의 눈에 서린 단호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정 가야겠다면 내가 같이 가주겠소. 당신의 운전기사 겸 비서로. 잔칫날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가회동의 유씨 고택은 정적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연은 지역이 준비해준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드레스를 입고 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지역과 함께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연회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거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체리는 완벽한 연기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서연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서연아. 체리는 서연을 몇몇 중요한 하객들에게 소개시킨 뒤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참 아버지가 특별히 너를 위해 아끼시던 와인을 꺼내오라고 하셨어. 지하 와인 셀러에 있는데 네가 직접 가져다 드리면 더 기뻐하실 거야.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체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어둡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저택의 지하 와인 셀러. 수천 병의 와인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서연이 체린이 말한 와인을 찾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올가미는 쳐졌고 그녀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 한편 지상에서는 체린의 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잠시 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머, 서연이가 와인을 가지러 간 지 한참인데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그녀는 아버지 유태일 회장과 약혼자 최진우를 포함한 몇몇 핵심 인물들을 이끌고 와인셀러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자 목소리가. 설마 5년 전처럼 또.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친 것이었다. 5년 전의 호텔 스캔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가던 주홍글씨를 다시 한번 서연의 이마에 새기고 있었다. 빨리 문 열어보세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최진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호원들에게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와인셀러의 문으로 집중되었다. 서연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처형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혼란을 가르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소란 피우지 마시죠.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기품 있는 중년의 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뒤에서 완벽한 비서의 자세로 서 있는 권지혁이었다. 중년의 신사는 제2C그룹의 박 이사였지만 오늘 밤 그의 역할은 JG그룹 회장이었다. 유 회장님, 칠순 잔치에 시끄러운 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 이사가 유 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JH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엄청났다. 유태일 회장은 예상치 못한 거물에 등장해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채린과 진우는 분노했지만 JH그룹 회장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권지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유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대표님께서 유 회장님의 82년산 샤토 마고를 추천받으시고는 직접 보고 싶어 하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채린이 꾸민 함정을 역이용하여 소란 없이 문을 열어야 할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냈다. 채린이 원했던 극적인 드라마가 아닌 비즈니스적인 상황으로 판을 뒤집어버린 것이었다. 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혁은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이제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유태일 회장은 JH그룹 회장의 방문에 들떠 지혁의 대역을 맡은 박 이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권지혁은 당황한 경호원에게서 열쇠를 받아들고 소란의 중심이 된 와인셀러의 묵직한 문을 열었다.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가자 셀러 안에 광경이 드러났다. 서연은 방 중앙에 창백하지만 침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를 위협했어야 할 2명의 괴한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혁의 경호팀이 그가 연 회장에 나타나기 직전 비밀 서비스 통로를 통해 진입하여 소리 없이 그들을 처리한 후였다. 구경꾼들의 눈에는 서연이 그저 홀로 와인을 고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자 유채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분명 남자들이랑 같이. 지혁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유채린 씨, 제 아내가 와인을 고르는데 방해가 된 것 같군요. 제 아내. 그가 무심하게 던진 단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운전기사 겸 비서라던 남자가 5년 전 스캔들로 몰락한 한서연을 아내라고 부르다니. 서연은 순간 놀랐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연극에 동참했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들어 보이며 지혁에게 걸어갔다. 여보, 찾았어요. 아버님, 아니 유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와인. 여보라는 호칭은 쐐기였다. 채린과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연 회장은 술렁임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회장으로 소개했던 박 이사를 가리켰다. 이분은 저희 H그룹의 박진수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권위와 자신감을 가진 지배자의 아우라였다. 그리고 제가 바로 JH그룹의 회장 권지혁입니다. 선언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쓸렸다. 유태일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채린과 진우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혁은 그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2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지혁의 옷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채린이 서연을 와인 셀러로 유인하는 장면, 그리고 그녀와 최진우가 괴한들을 고용하며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증거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이자 JH그룹의 안주인인 한서연입니다. 그의 시선이 유태일 회장에게 향했다. 5년 전 당신의 딸이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려 했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오늘부로 JH그룹과 청수그룹 간의 모든 협력 관계를 전면 파기합니다. 유 회장님 따님 교육부터 다시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청수그룹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태일 회장은
충격에 휘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체리는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바로 이 순간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다. 지혁은 충격에 빠진 군중 사이를 가르며 서연을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그녀를 대신해 복수했다.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비로소 자신을 2번이나 구원해준 남자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왜?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혁은 정면을 응시한 채 짧게 대답했다. 내 아내니까. 그 단순한 한마디는 종이 위 계약의 무게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잊고 살았던 강력한 안도감을 느꼈다. 절박함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오며 진짜 견고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태일 회장의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소동은 다음 날 서울 상류층 전체를 뒤흔들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의 이름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날 밤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멀고 조용한 은하수 같았다. 파티에서의 격렬한 감정들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기류가 흘렀다. 지혁은 말없이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은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유채린이 말한 5년 전이라는 거 괜찮다면 들어도 되겠소.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허락을 구하는 그의 태도에서 서연은 새로운 차원의 존중을 느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 고통이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의대 인턴이자 유태일 회장의 유일한 친딸이었다. 물론 그녀는 당시 자신이 정식 후계자가 될 거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입양된 딸이었던 유채린은 그런 그녀를 항상 질투했다. 5년 전 그날 밤 채린이는 제 인턴 수료를 축하한다며 파티를 열었어요. 란팅 호텔에서요. 그녀는 채린이가 건넨 샴페인을 마신 뒤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누군가 자신을 부축해 복도를 걸었고 그리고 기억은 끊겼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호텔방에 홀로 누워 있었고 옷은 흐트러진 상태였다. 압도적인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채린과 최진호는 이미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후였다.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태일 회장은 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문의 수치라 부르며 내쫓았다. 몇 주 뒤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호텔의 이름 그리고 그 날짜. 그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어두운 조각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도 란팅 호텔에 있었어. 그는 중요한 사업 계약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술에 약을 탔다. 그 역시 기억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비틀거리며 나왔고 다음 날 아침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막연하고 불쾌한 감각 속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이 경쟁사가 고용한 전문적인 접대 부하의 추문이라고 생각하며 수치심 속에 그 기억을 묻어버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 끔찍한 가능성이 스파크처럼 튀었다. 같은 호텔 같은 밤 둘 다 약에 취한 상태.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설마 그들의 생각은 즉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대화는 미친 듯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으로 변했다. 시우는 4년 전에 발견했소. 갓 태어난 아기였지. 병원에서는 아이의 생일이 아마 셋째 딸 혜은이와 같은 날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둘 다 당근 알레르기가 있어요. 의사가 아주 드문 체질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이들의 얼굴. 지혁은 휴대폰을 들어 나란히 잠든 두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지혁이 혜은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은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우는 그가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의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논리는 역설에 부딪혔다.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더 끔찍하고 거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에 그날 밤 아이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그는 시간도 잊은 채 즉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최 실장, 5년 전 오늘 한서연 씨가 출산했던 서울제일병원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신생아, 출생기록, 사망기록, 입양기록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떨고 있었다. 그 의심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만 말없이 그들 사이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낳은 아이가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단순히 유채린의 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들의 아이들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그들의 가정을 완성하거나 혹은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향한 탐색이 되었다. 권지혁의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그의 삶에 또 다른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오랜 소꿉친구이자 두 가문이 암묵적으로 그의 짝으로 여겨왔던 임나경이 오랜 미국에서의 심장병 치료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었다. 나경은 지혁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목숨을 빚진 친구의 딸이었다. 그 은혜 때문에 지혁의 어머니는 항상 나경을 친딸처럼 여겼고 지혁이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다. 나경 자신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녀에게 권지혁은 자신의 운명이었고 권시우는 자신이 낳지 않았지만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되어야 할 아이였다. 그녀는 지혁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귀국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나경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재벌가 영의 오만함과 자신의 것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가득했다. 당신이 그 여자로군. 나경이 차갑게 말했다. 지혁 오빠가 잠시 외로워서 드린 장난감. 서연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권지혁 씨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바로 그때 지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나경을 보고 놀라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경아,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오빠, 나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시우는 어딨어? 엄마 왔는데. 엄마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시우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불안한 듯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나경은 그 모습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시우에게 다가가 억지로 친한 척하며 말했다. 시우야, 이리 와. 내가 네 진짜 엄마가 되어줄 사람이야. 저 여자는 가짜고.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나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혁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서연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의 가사도우미들을 구슬려 서연을 은근히 따돌리게 만들고 지혁이 없을 때마다 서연에게 교묘한 말로 상처를 주었다. 지혁 오빠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알아. 당신이 불쌍해서, 그리고 시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사랑 같은 건 착각하지 마. 며칠 후 JH그룹이 후원하는 어린이재단 자선 파티.
나경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역의 파트너 자리를 꿰찼다. 서연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 남았다. 파티장에서 나경은 마치 JH그룹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시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시우의 자폐 성향을 과장하며 자신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를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날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고 대중의 동정심을 샀다. 동시에 갑자기 나타난 계모 서연의 존재는 대중에게 의심과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다. 나경이 집에 머무는 동안 시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아이는 다시 입을 닫았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다. 아이는 오직 서연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누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시우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다. 서연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밤새 아이를 간호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저릿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린 시우는 서연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경이 다가오자 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저리가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여기 있어. 아이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나경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날 저녁 지혁은 나경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나경아, 이제 그만해. 서연 씨는 내 아내고 시우와 혜연이의 엄마야. 그리고 난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오빠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걔가 오빠한테 뭘, 내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그리고 시우를 위한다면 우리 가족을 흔들지 말아줘. 나경의 질투와 집착은 그들의 계약 결혼을 시험대에 올렸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지혁이 자신의 진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나 의사의 조언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쌍둥이처럼 닮은 두 아이와 함께하는 이 기묘한 가정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어졌다. 유채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유태일 회장의 칠순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그녀는 약혼자 최진우에게 파혼당했고 유씨 집안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녀의 명품 옷과 화려한 자동차는 모두 압류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오직 한 사람 한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증오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를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권지혁에게 거절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임나경을 찾아갔다. 병실에서 채리는 나경의 자존심과 집착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이대로 물러설 거야. 듣보잡 의사년한테 네 자리, 내 아들, 네 남자를 다 뺏기고. 채리는 납치라는 단어 대신 구출이라는 말을 썼다. 한서연의 약점은 그 딸년이야. 그 아이를 잠시 보호해서 그 여자가 제 발로 지혁 오빠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시우와 지혁 오빠를 그 사악한 마녀에게서 구하는 거지. 나경은 아이를 해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채린의 집요한 설득과 그녀 자신의 뒤틀린 질투심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과 경호 동선 등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채린에게 넘겨주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다니는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앞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혜은이와 시우도 손을 잡고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유채린이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혜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미리 준비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조작된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하연아,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이모가 대신 데리러 왔어. 봐, 엄마가 이모한테 부탁한다고 메시지 보냈지.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혜은이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아이는 경계심을 풀고 망설였다. 바로 그 순간 혜은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있었다. 시우였다. 시우는 낯선 여자 채린을 향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의 직감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안 돼, 모르는 사람이야. 시우가 혜은이의 귀에 속삭였다. 시우는 지역이 비상용으로 채워준 스마트워치를 떠올렸다. 시계에는 단 하나의 버튼이 있었고 그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아빠에게 비상신호가 가는 기능이 있었다. 채린이 혜은이를 설득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시우는 자신의 옷소매 뒤로 작은 손을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버튼을 꾹 눌렀다. 같은 시각 JH그룹 본사 이사회실, 권지혁은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가 강한 진동과 함께 붉은 경고등을 깜빡였다. 시우의 비상 호출이었다. 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시우가 장난으로 이 버튼을 누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하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시우의 시계 GPS 위치를 추적했다. 유치원 바로 앞. 그는 경호팀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직접 차를 몰아 현장으로 질주했다. 유치원 앞에서 채린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혜은이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빨리 가자, 엄마 기다리셔. 혜은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에워쌌다.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채린을 제압했다. 곧이어 도착한 지혁은 차에서 내려 공포에 질린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들을 꽉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구나. 채린은 현장에서 유괴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서로 끌려가며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임나경도 한패야. 나 혼자 한 짓 아니라고. 그날 밤 지혁은 병실에서 뻔뻔하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나경을 찾아갔다. 그는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의 은혜는 여기까지다. 변호사는 선임해주지. 하지만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그들의 길었던 인연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다. 지혁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나란히 서서 내려다보았다. 실패로 끝난 납치 시도는 그들의 적들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그들의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될 것이었다.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바로 그들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권지혁의 지시를 받은 최 실장은 유채린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던 중 5년 전 그녀가 서울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한 퇴직 간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선주, 그 간호사의 이름이었다. 지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박선주를 만났다. 그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은행 송금 내역과 유채린의 자백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박선주 씨,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 그리고 한 어머니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시면 모든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눈앞의 압박감에 박선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산모님은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예쁜 쌍둥이였어요. 그녀는 당시 미혼모였고 아픈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했다고 했다. 바로 그때 유씨 집안 사람들이 접근했다. 그들은 남자아이는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어차피 곧 죽을 거라고. 가문의 수치가 될 아이는 필요 없다고. 박선주의 흐느낌이 카페의 정적을 갈랐다. 차마 아기를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새벽에 몰래 재개발 지역 길가에 상자에 담아서 재개발 지역 길가라고요.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낡은 신문지에 쌓여 골판지 상자 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던 갓난아기의 사진. 그가 4년 전 그날 시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찍어둔 사진이었다. 이 아이 맞습니까? 사진을 본 박선주는 오열하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 아기예요. 제가 버린 그 아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거울처럼 닮은 얼굴, 같은 생일, 희귀한 알레르기 체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출생의 비밀까지. 권시우. 그가 운명처럼 거두었던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 가슴에 묻어야 했던 바로 그 아들이었다. 그리고 하은이의 쌍둥이 오빠였다. 이 기막히고도 기적적인 운명의 장난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유씨 가문에 대한 지독한 분노와 서연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운명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연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부서질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감정에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쌍둥이였다는 사실, 유씨 가문의 악행, 그리고 아기가 버려졌다는 이야기까지. 서연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살아있었다는 희망과 충격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고요. 지혁은 그녀를 더욱 굳게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을 꺼냈다. 그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신의 장난 같은 마지막 진실을. 서연아, 내가 4년 전에 추운 길가에서 아기 한 명을 발견했어. 골판지 상자 안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그 아기를.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 아기가 시우야. 우리 시우가 당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아들이야.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 문가에서 혜은이와 손을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우를 보았다.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던 바로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 심장이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비로소 기적처럼 완전해졌다. 서연의 입에서 슬픔의 통곡이 아닌 벅찬 환희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진실이 밝혀진 후 권지혁과 한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들의 심장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99종 중 99% 권하은과 권시우는 일란성 쌍둥이였고 두 사람의 친자녀가 맞았다. 그들의 기적적인 이야기와 함께 유씨 가문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유태일 회장은 신생아 유기 및 서류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청수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유채리는 납치 미수를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나경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지혁에게 짧은 사죄의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치료를 위해 다시 해외로 떠났다.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서연과 시우는 잃어버렸던 4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상처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고, 시우는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 지혁은 활달하고 애교 많은 딸 하연이의 아빠가 되는 법을 서툴지만 진심으로 배워나갔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주방은 밀가루와 웃음소리로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시우는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반죽을 자랑하며 자발적으로 지혁을 향해 외쳤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그 순간 지혁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과 지혁은 거실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그들 사이를 맴돌던 계약의 마지막 흔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기쁨과 혼란을 공유하는 진짜 부부였다. 몇 주 후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데이트. 지혁은 남산타워의 최고층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CEO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긴장한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서연을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계약 결혼이 아닌 진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계산이었고 오해였고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상처를 보았고 당신은 내 아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제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약속의 증표였다. 2년 후 에필로그. 새벽 햇살이 한강변의 따뜻하고 모던한 저택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이 직접 설계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집이었다. 아침의 주방은 활기가 넘쳤다. 이제는 밝고 수다스러운 소년이 된 시우가 아빠에게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고, 하은이는 엄마의 머리를 따아주고 있었다. 네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여정은 마침내 종착지에 다다랐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던 계약 결혼은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라는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주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와 회사로 향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다. 운명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엮어주었고, 가족이란 계약서가 아닌 모든 상처를 치유할 만큼 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완전한 가족이 된 그들이 밝은 아침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